본게임이 지금까지 몇백 회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제로 안 다룬 탄도미사일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미사일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일리트레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읍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전투기에 뭔가 세고 큰 게 달린 거죠. 예. 아니 이건 우리가 그냥 늘상 봐왔던 그냥 그 전투기 발사 미사일 아닙니까? 전투기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 그게 말이 됩니까? 아유,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 전투기에서 쏘면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투기에서도 위로 올라가야지가요? 자, 오늘의 주제 일단 방금 그 언급한 것처럼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뭐 사거리나 뭐 발사수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탄도미사일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어떤 스타일의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실전 투입되기도 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보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공방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쐈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해서 이란으로 공습을 했는데 보면 이 두 나라 간의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2,0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최단 비행기로 거리를 비행을 한다 그래도 자 요르단 혹은 이제 이라크 혹은 시리아, 이라크 영국을 지나서 공격을 해야 돼. 자 근데 어느 나라가 공습하는데 자기 영국을 내줄 리가 없잖아. 이 나라들이. 그러게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안 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요르단이나 이라크나 뭐 쿠웨이트나 시리아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공을 전투기가 넘어가지 않고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ALBM, 그러니까 에어 런치드 볼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 공중에서 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나가다가 미사일이 퓨 이렇게 떨어뜨려서 퓨 나가다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안 올려도 돼요. 살짝만 올려서 이미 비행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탄도 미사일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중간 정점에 달하면 거기서 에너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공중에서 쏠 때는 상승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ALBM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공격이었을 텐데 엄청난 거리를 뭐 극복하면서 공습을 시도했을까요? 네, 일단은 일반적인 공대지 계통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훨씬 길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데 이란 공습 당시에 이스라엘 전투기에 장착됐던 ALBM의 사거리가 1,400km 정도가 되니까 방금 보신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란 내륙까지 침투하지 않고 멀리서 공격을 하는 게 가능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조종사나 전투기 희생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부수적으로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도 확대되는 그런 효과도 얻었던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무슨 BM 하면 이제 발리스틱 뭐 미사일 아닙니까? IC 오늘 뭐 인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SL 하면은 뭐 어떻게 뭐 서브 뭐 이거 아닙니까? 서브마린 쫙 설명을 드리면 이미 아시겠지만 자, ICBM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이니까 한쪽 대륙에서 다른 쪽 대륙까지 가야 되는데 과거에 미국과 소련 경쟁할 때 기준이다 보니까 5,500km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살짝 이제 바로 아랫게 우리가 IRBM 인터메디에이트 레인지 벌리스틱 미사일. 이게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ICBM의 5,500 아래서부터 3,000km까지 이 정도 거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준중거리 MRBM, 그러니까 미디엄 레인지 벌리스틱 미사일. 이걸 준중거리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1,000km에서 3,000km까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좀 짧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북한이 이제 우리 공격하려고 많이 준비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쇼트 레인지 볼리스틱 미사일 SRBM. 이게 이제 보통 300km에서 1000km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구분도 있는데 CRBM이라고 있어요. 클로즈 레인지 볼리스틱 미사일. 근거리 탄도 미사일.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거 거리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디서 쏘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보통 보면은 사일로에서 쏘거나 뭐 아니면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거나 이제 이런 게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수중에서, 잠수함에서 쏘는 SLBM, 서브마린 런치드 볼리스틱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있고요. 하늘에서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기, 폭격기에서도 투하해서 탄도미사일 비행을 가능한 ALBM, 에어 런치 볼리스틱 미사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농담으로 산전, 뭐 수장, 공중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냥 다 쏘는 겁니다. 볼리스틱 미사일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정말 수량 거리와 그다음에 투발하는 수단에 따라서 정말 이걸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힌다. 자, 이런 개념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ALBM, 진짜 공중에서 쏘는데 이게 탄도 궤적을 그린다. 좀 신기하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탄도미사일이야 우리 여러 번 얘기했듯이 탄도 운동을 한다.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발사가 되면 일단은 탄도미사일이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이제 정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물리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기권으로 나가야 탄도미사일이란 말을 우리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점이라면은 공중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지상 10km라든가 이런 데서 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훨씬 절약될 수가 있고 이미 높은 데서 발사가 된다라는 굉장한 장점, 고속으로 처음부터 비행을 한다. 그리고 항공기가 날고 있잖아요, 이미. 얘가 뭐 거의 음속이나 그 이상으로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속도가 있겠죠. 거기에 속도가 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도 사거리도 더 같은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지는 장점도 있는 거죠. 그 탄도미사일이 분명히 뭐 마지막에 종말 단계 속도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쏘는 게 공중이다 그러면 와 이거는 뭐 시너지가 뭐 극대화 되겠는데요? 원래 애초에 탄도미사일 자체가 원래 빠른데 거기에 기존의 항공기에 실려가는 상태에서 거기서 또 가속이 더 되니까 그만큼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순항미사일을 공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그러면 아마 그 ALBM으로 그러니까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쏘면은 거의 한 10분대 언더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항공기에서 운용을 하니까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은 적 민감한 표적을 발견해서 곧바로 항공기에서 딱 야 좌표 저거야 곧바로 정해가지고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속력도 빠르니까 저 방공망 뚫기도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게 그 다음에 심지어 방향까지도 틀어가면서 가장 쏘기 원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을 하면서 쏠 수 있으니까 공격이 쉬워지고 방어는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목표를 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때리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쏘는 ALBM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실전에 사용했다는 이스라엘의 ALBM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했을 때 이제 ALBM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작전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보다 6개월 전에 4월 달에 ALBM이 이미 동원이 됐었다. 이라크에서 이제 저런 잔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만 봐서는 뭐 이렇게 금방 알 수는 없지만 조사를 한 거죠. 불발전 아닙니까? 이 정도 거의 형체가 그대로 보존이 됐네요. 예, 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긴 한데 조사 결과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이스라엘이 실전에 투입한 그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인 라파엘사가 개발한 록스 달려있는 모습. 이게 사용 전 록스군요. 예, 록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F-16I, 이스라엘 버전인 F-16I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소위 장거리 고정밀 타격 미사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발사 전에 목표 유형, 좌표, 충격각도, 방위각, 지형 이미지 데이터 등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할 수 있고 발사한 다음에는 위성항법 시스템, 관성항법 시스템 유도를 다 사용을 하고 최종 접근 시에는 적외선 광학 유도로 전환을 한다. 이게 탄도미사일이 이걸 다 한다는 거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접근을 하는 거고요.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는 반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적의 GPS 방해를 극복하고 목표 위치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된 웬만한 지역도 침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형 공사한 오차가 불과 3m이기 때문에 사실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탄도미사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여하튼 이스라엘은 록스 외에도 다른 ALBM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스라엘은 또 그럼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락스 말고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락스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램피지. 이건 이제 IAI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지상 발사용 정밀 유도탄을 다시 공중용으로 개조한 미사일입니다. 이거 저거잖아요. 유도 방식의 다연장 로켓탄. 다연장 로켓이요? 아, 다연장 로켓탄이잖아 이게. 다연장 로켓에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거를 그거 항공기에서 투만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훨씬 더 굉장히 싸고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왜냐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락스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장비 여러 가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이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고 그다음에 무게도 좀 무겁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발 정도까지 장착을 하고 지금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1000파운드 이상만 장착할 수 있는 항공이면 다 얘를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도는 1km에서 9km 정도 사이에 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90도의 이제 충격 각도로 이제 이제 그냥 그야말로 꽂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90도로 꼽아 넣는단 말은 뭐냐면 이거 복합적인 복잡한 기동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초음속 일단은 뭐 극초음속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초음속 비행을 하니까 적 방공 시스템에 이렇게 포착이 잘 안 되고 되더라도 이제 이미 지나간 그런 상황이고 유도 방식도 GPS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GPS 유도되고 그다음에 INS 반성관법이 같이 되고 이걸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원형 공사로차가 이게 상당히 좀 별로 정밀한 미사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m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10이면 죄송합니다. 저 우리 작가님 앉아 있는 데인데 여기서. 그렇죠. 예, 여기 다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가성비가.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램피지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호이 MKI 하다 아니면 이제 그 미그 29K 여기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그리스가 이걸 또 획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태랍니다. 예, F-15에서도 쓰고 미그 29에서도 쓰고. 그렇죠. 범용하게 쓰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ALBM 이 능력 이거 확실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이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이란 영공 밖에서 발사 가능한 그 장거리 역량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이란 공습의 핵심 요소로 이스라엘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투기에 탑재하는 ALBM을 계속 이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최소한 3가지 종류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락스 그리고 램페이지 말고 예, 그거 2가지 외에 예. IAI 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에어로라라는 약간 예쁜 이름의 로라. 예, 연식이 너무 드러나는 예, 저기 작가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에어로라. 네, 지상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로라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항공기에 탑재해서 에어로라가 됐습니다. 전투기 폭격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네. 역시나 뭐 탄도미사일이니까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GPS, INS 활용한 유도를 통해서 모든 기상 조건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휘센터나 공군 기지나 연안의 해양 선박 같은 이런 목표에 되게 효과적인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고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고 관통탄을 장착할 수도 있어서 뭐 관통탄을 장착한 경우에 특히 이제 벙커 파괴 이런 쪽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에어로라 같은 경우에는 위험은 최소화하고 공격 능력은 최대로 향상시킨 ALBM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ALBM 삼총사를 만나봤는데 그러면 또 다른 나라들은 이 ALBM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있겠죠? 바로 러시아의 그 KH-47M2 킨잘. 아, 킨잘이 ALBM이에요? 킨잘이 대표적인 ALBM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탄도미사일이 이제 최종 종말 단계쯤 되면은 마하 4에서 5 정도 되는데 기존에 얘가 비행기가 빠르게 거의 마하 가깝게 날아가는 데 쏘니까 그러니까 속력이 플러스가 더 돼서 극초음속이 되는 거지 애초에 극초음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킨잘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그 초음속 전투기 그 미그 31, 31K에서 이제 보통 쏘죠. 안 그러면 초음속 폭격기 그 TU-22 여기서 발사되는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이고요. 또 이 미사일이 모양새가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뭐 총알 같은 약간 똥똥한 모양 이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원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에요. 이스칸데르 M을
결국은 공중 발사형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고요. 최고 속도는 마십, 그러니까 시속 한 12,000km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속도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극초음속 비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쏘면은 마하 5 정도가 한계일 텐데 이제 공중에서 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약간 탄도 중량을 살짝 줄이고 이제 추력 좀 더 강화하고 하니까 이제 극초음속이 되는 거고. 발사 플랫폼에 따라서는 사거리가 최대 2,000에서 3,000km까지. 이게 원래 지상에서 쏠 때는 한 최대 해봐야 뭐 500에서 800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 1m의 오차로 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게 이중 목적 미사일, 그러니까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공기저항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층권 경계에서 쭉 비행하면서 가다가 기존의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살짝 꺾어가지고 무력화하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기존의 이스칸데르 지상에서 지상으로 쏘는 것보다 공중에서 쏠 때 총력도 훨씬 더 빨라지고 요격도 훨씬 더 까다로워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절대 못 막는 미사일이라고 러시아가 자랑했다가 이거 요격됐다고 해가지고 자존심 많이 이거 뭐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네, 그때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상황을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의해서 킨잘에 요격됐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렇죠. 심지어 당시에 미 CNN에 따르면 미국은 킨잘의 비행을 실시간으로 추격할 수 있었다. 내가 보고 있다. 아, 이거는 그 상당한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극초음속 무기로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좀 의문이 좀 생기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란들은 항상 이제 양측에 따라서 있게 마련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ALBM을 동원해서 실시한 그 이란 공습, 그 결과를 놓고도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자기네가 이러한 공중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타격 수행 능력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란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ALBM을 저지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그 이란 자국의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ALBM의 탄두부가 좀 가볍고 뭐 별로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뭐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이란 거기에서 다른 뭐 근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것 같은데 이거 요격이 되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미사일도 요격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미사일 자체가 성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운용하는 사람이 운용의 묘나 같이 살리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제구력이 얼마큼 잘 들어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 ALBM 정말 쓸모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이스라엘 뭐 지금 뭐 러시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처음 만든 나라는 어디예요, 이거? 최초 개발 어디입니까? 거기입니까 또? 거기입니다. 또 거기군요. 거기는 역시 또 거기군요. 역시 미국이 ALBM을 처음으로 개발했고요. 이미 1950년대부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냉전 당시에 이제 미 공군이 연구를 주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폭격기가 구소련의 공중방어를 뚫고 이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CBM이었던 것이고 또한 ALBM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B-47 스트라토제트 폭격기에서 운영되는 WS-199B 볼드 오리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B-58 허슬러 폭격기 탑재용 WS-199C 하이버고라는 이 물건입니다. 얘도 뭐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허슬러 들어가고 막 하이 뭐 이러 들어가니까 좀 세고 커 보이긴 하네요. 네, 뭐 당시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그랬을 텐데, 그래서 최초의 ALBM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WS-199B 볼드 오리온을 말할 수 있는데, 당시 12번의 시험 발사를 했는데 11번을 성공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성과가 나왔고,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게,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서 인공위성을 격추했어요. 그런 실험도 했습니까? 핵을 써서 뭐 실험입니다만.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올라간 게 195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년대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아주 초기에 인공위성을 올려놓고 그걸 이미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발달했는지를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정말 치열했군요. 그 러시아가 금방 소련이 금방 따라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켰던 거예요. 그때 이미 소위 대위성 무기 ASAT,
무기가 탄생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됐었고요. 사거리도 처음에는 400km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1600km까지나 확장이 됐었고,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반해서 다른 기종인 WS-199C 하이버거의 경우는 500km 이상의 사거리도 달성을 하지 못하고 네 차례 시험 비행 중에 2번만 성공을 하고, 그래서 좀 시원찮았고요. 마지막 발사에는 이 볼드 오리온처럼 좀 대위성 미사일로 시험 비행을 했는데 원격 측정에 실패, 결국 못 봤어요. 맞은지 안 봤는지. 당시 지금 우주에서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모르겠는데. 근데 안 맞았으면 그냥 우주를 한번 날아가면 끝까지 날아가는 거죠. 끝이 없나? 지구 궤도에 둘 다 떨어지겠죠. 그 정도의 이제 힘은 가지지 못했을 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런 걸 만들고서도 이 관측 기술, 원격 측정 기술 같은 게 부족한 나머지 성공과 실패 여부를 여태까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1950년대면은 뭐지 뭐 컬러 텔레비전, 뭐 컬러 사진 이런 게 막 나올까 말까 막 뭐 그런 때인데 무슨 뭐 대위성 미사일을 만들고 와 진짜 짱은 짱이네요 미국이. 볼드 오리온이라든가 이제 하이버고 이거 시험 결과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GAM-87 스카이볼트라고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스카이볼트는 처음부터 애초에 공중 발사용 탄도 미사일로 애초에 개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B-52용으로 만든 거예요.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 폭격기에서 이제 운반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애초에 핵 미사일로 개발이 된 거라서 1.2 메가톤의 파괴력을 가진 W-59 핵탄두가 있습니다. 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1,800km 이상을 운반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마하 15였으니까요. 당시에. 원형 공산 오차는 2.78km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초반에 이제 몇 번 시험 비행은 최초에 좀 실패를 하기도 했었는데 1962년에 1,30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성공적으로 이제 비행을 했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게 케네디 행정부에서 이 스카이볼트 사업을 취소를 했어요. 사실 이거죠.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뭐 굳이 뭐 공중에서 쏠 필요가 있어?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서 적에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몰래 쏠 수 있는데 폭격기는 가다가 적한테 공격당하면은 그냥 걸리는 거 아니야. 야, 잠수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야, 두 군데다 돈 다 못 쓰겠으니까 하나만 써. 사실 전투기에 뭐 기관포 필요하냐? 그냥 미사일로 쏘자. 하다가 다 취소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렇게 활용되는 거 보면 이거 정책 판단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군에서? 그 ALBM을 그래서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다수 배치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는 해왔어요. 그래서 1974년 10월 같은 경우는 미공군 그 C5 갤럭시 수송기 LGM-30 미니트맨 1B형을 수송기에서 쏴가지고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ICBM을 공중에 쏠 수 있다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미국이 뭐 사드라든가 뭐 이런 그 요격 체계, 미사일 요격 체계들 있잖아요. 요격할 미사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미국을 공격하는 걸 모의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C-17 그 수송기 있잖아요. 글로우마스터 3 ALBM을 그 뒷문 열고 떨굽니다. 그럼 얘가 푹 하면 떨어지면서 얘가 점화해서 빵 쏴가지고 미국 쪽으로 날아오면 이제 사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격추하는 실험을 하는 거죠. 그 ALBM을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는 실전에서 공격용으로 쓰는데 미국은 또 테스트용, 그 뭐 대항군 그런 것처럼 그쵸. 대항 미사일로 쓰는군요. 테스트용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테스트용으로 쓴대요? 네, 이스라엘도 그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에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시험 평가를 하려고 일명 이름도 비슷한 스페로우 시리즈로 불리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제 요격용으로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죠.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크기로 이렇게 구별을 사실 하는 거고 블랙블루는 스커드 미사일을 모방하기 위해 설계가 된 거예요. 뭐 옛날 걸프전 때부터 유명했던 스커드 미사일 구소련이 개발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죠. 이란도 당연히 수입해서 쓰고 있고 이 단거리용인 블랙, 뭐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중거리용인 블루는 이스라엘의 에로우-2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시험 목표, 즉 얘네들을 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에로우-2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것들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F-16I 혹은 F-15I 공격기에서 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실버, 큰 놈은 이란의 그 샤하브-3 탄도미사일을 모방을 한 건데 이건 이제 크기가 커서
C-130 수송기에서 발사를 시키고요. 사거리가 1,900km나 되는 좀 큰 놈이죠.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는 거는 에로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쏴서 얘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제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분명히 지금 이거 표적탄이란 말이에요. 표적용 탄. 그렇죠. 얘를 맞춰라 이거 아닙니까? 표적탄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결국 이게 실전용으로 바뀝니다. 아까 우리 그 이스라엘 ALBM 3총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중에 락스가 얘를 발전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처음에 얘기했던 그 락스가. 락스가.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이스라엘 아까 이제 그 이란 공습할 때 이라크에서 막 잔해 발견됐잖아요. 그 발견된 잔해 중에 블루 스페로의 로켓 부스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공중 표적용으로 운영해왔던 이 스페로가 실제로는 공격용 ALBM으로도 같이 쓰이고 있었다. 그러게 조금만 더 뭔가 손 보면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아쉽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스페로가 또 그렇게까지 실전에서 투입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미사일의 일부가 발견된 것처럼 외국에서 벌어진 진기한 일이나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 이런 것들을 보통 뭐 해외 토픽, 뭐 토픽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미사일에 관련된 흥미로운 해외 토픽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봤습니다. 본방야사 살펴보시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도둑을 잡았지만 어이없게도 직원이 해고되는 일도 있었고 야근이 싫었던 AI 로봇이 집단으로 탈출한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들 중에 미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과 관련된 황당 사건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사일에 얽힌 황당한 이야기 첫 번째, 특별한 숙소, 미사일과의 동침? 전 세계 곳곳에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숙소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제 집 안방인 마냥 돌아다니는 호텔도 있고요. 지붕, 계단, 미끄럼틀, 카페트와 벽면까지 온통 핑크빛으로 채워진 바비하우스도 있고요. 먹지 말고 묵고 가라는 초대형 감자 호텔도 있죠. 그리고 미국 뉴멕시코 주에는 이 숙소가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 하우스입니다. 이곳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관했던 지하 저장고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틀라스 F 프로젝트의 미사일이 저장되었던 곳인데요. 발사 관제센터와 지하 약 56.5m 깊이의 미사일 저장고 그 둘을 잇는 지하 터널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숙소가 위치한 뉴멕시코 로즈웰은 과거 미 공군 시설의 본거지로 약 12개의 미사일 저장고가 있었는데요. 그중 2개의 미사일 저장고를 매입해 하나는 자택으로 개조하고 하나는 숙소로 개조해 개방한 곳이죠. 숙박객은 발사 통제센터 위층에서 머무르는데요. 최대 2명까지 숙박할 수 있고 미사일 개발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수많은 책과 전시물들을 볼 수 있으며 분리된 터널을 통해 저장고 나머지 부분을 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 저장고를 아파트로 만든 사례도 있는데요. 버려진 지하 미사일 경납고를 지하 15층 규모의 콘도로 개조했는데 영화관, 헬스장, 인공 암벽장, 수영장, 응급치료센터, 카페, 도서관, 자체 식량 조달을 위한 수중 채소 재배 시설과 수족관까지 갖추고 있어 여느 지상 리조트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미사일에 얽힌 황당한 이야기 두 번째, MZ세대 겨냥 미사일 굿즈. 전차, 전투기, 총 등 다양한 무기 굿즈들이 존재하는데요. 아마도 이 굿즈는 실제로 본 적도 사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검은색 몸체에 흰색, 검정색 격자 무늬가 둘러져 있는 탄두부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무기 맞습니다. 화성 17형 ICBM 미사일인데요. 북한 평양 화성지구의 창광 불꽃놀이감 상점에서는 20여 종 9만여 점의 불꽃놀이감을 팔고 있는데 2024년 새로운 신상품으로 화성 17형 모형이 등장한 것이었죠. 심지어 발사원에 지읒
033-80408이라고 적힌 이동식 발사 차량 모형도 함께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ICBM 미사일 굿즈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2023년 2월 8일 건군절 연회에서 화성 17형 ICBM 목걸이를 차고 나와 눈길을 끌었고 경공업 발전 2023 전시회에도 미니 화성 17형 굿즈를 전시해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굿즈를 만들고 보여주는 건 미래 세대의 사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창광 불꽃놀이값 상점을 찾는 주요 소비층이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작게 만들어진 ICBM 화성 17형 굿즈는 연필이나 볼펜 모습과 비슷하고 폭죽은 불을 붙였을 때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실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과도 유사한데요. 귀여운 판다 가족이나 중요 문화재를 굿즈로 만들어 기념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네요. 미사일에 얽힌 황당한 이야기 세 번째, 중국에만 있는 특별한 음식 미사일 허거. 끓는 육수에 고기와 채소 등을 넣어 익혀 먹는 중국 전통 음식 허거. 요리 특성상 식사 내내 계속해서 육수가 담긴 냄비를 끓여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새로운 허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미사일 허거인데요. 물론 미사일이 들어간 허거는 아니고요. 또 모양이 미사일인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미사일 연료로 끓인 허거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무기 연료를 빼서 요리를 했을까 싶으실 텐데요. 사실 군에 배정된 예산은 충분했지만 윗선에서 이를 갈취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와 자금 부족에 시달린 중국군은 장비 등을 팔아 돈을 충당했고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결국 음식을 해먹을 때 항공기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빼봐 음식을 해먹었던 거죠. 나중에는 항공기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연료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2016년 창설한 인민해방군 로켓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돈이 없으니 요리 해먹을 연료조차 구입할 수 없었고 결국엔 무기고에 있는 미사일에서 고체 연료를 하나씩 빼올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발사가 불가능한 미사일은 쌓여만 갔는데요.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중국군의 부정부패는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결국 중국군 고위 장성 12명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물로 채워진 미사일은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미사일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더 기막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뭐 굿즈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미사일 굿즈는 또 평양에서 네. 그리고 미사일 모형도 아니고 폭죽 형태로 이렇게 예. 참 발상이 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 자, 이스라엘과 러시아 말씀 쭉 드렸는데 미국은 주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쏘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실전 배치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예, 역시나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나라죠. 중국.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뭐 한 걸음씩 늦어도 항상 같이 또 보조를 맞춰서 지금 뭐 계속 무기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네. 있는 나라인데 2018년에 처음으로 개발 소식이 알려졌고요. 2022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폭격기 H-6K에 탑재한 ALBM이 정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2024년 5월에 투발 모습이 아예 오픈이 되면서 실전 배치가 됐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비쳤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2PZD-21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KD-21 혹은 YJ-21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6, 종말 속도는 마하 10 정도, 사거리는 1,5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의 중국 본토 접근을 차단하는 그 소위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ALBM을 대함 미사일로 사용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C의 전투 행동 반경이 한 1,100km 정도 되니까 그보다 사거리가 더 길다. 그러니까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죠. 1,500이니까. 네네. 아, 예. 사실은 이 폭격기가 성능은 좀 떨어져요. 이거 옛날 그 구소련의 폭격기 중에서도 좀 약간 덩치가 작은 것을 기반으로 개량을 한 거다 보니까 좀 능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지금 H-6K 자꾸 개량한 가면서 ALBM 탑재량을 거의 2배로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주의갈에 그 ALBM을 각 2발씩 4발 되는 거죠. 그러게 비행기도 크네요 아주.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말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새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는 CHAS X13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무려 3,000km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아니 이렇게 상황이 지금 엄중한데 아니 기술도 ALBM에 관련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답니까? 본인들은 뭐 실전무기 안 만든답니까? 그래서 뭐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원래 미국은 이제 ALBM 도입 대신에 계속 순항 미사일, 활공 폭탄 이런 것들로 기존 무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극초음속 ALBM인 AGM-183A를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개발이 시작된 건 2018년인데 예산 부족으로 계속 지체가 되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실전 배치를 지시를 하면서 2020년 11월에 B-52H에 답재해서 실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또 실패도 하면서 좀 부침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 발사가 지난해 3월, 2024년 3월 괌에서 실시가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나오질 않고 있는 걸로 보아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좀 비밀로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러게 공개 안 된다고 하니 뭔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오히려 느낌이, 그런 느낌도 느낌이. 있고요. 예. AJ-183A 스펙이 상당히 빵빵해서 최고 속도가 마 20에 달할 걸로 알려져 있고 사거리도 1,600km 정도가 되고 전략 폭격기인 B-52는 물론이고 B-1 그리고 심지어 F-16 전투기로 탑재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옛날 50년대 봤던 그 등치 큰 애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나다. 게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으니까 더더욱이나 조금 더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 공군의 ALBM 최종 조달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지금 궁금한 대목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그 ALBM 경쟁, 미국도 아무튼 뛰어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되는지 아직 뭐 결정은 안 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경쟁 엄청 후끈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전투기에서 떨구는 거, 폭격기에서 떨구는 이런 ALBM을 봤는데 심지어는요. 드론에서 ALBM을 떨구는 나라도 있어요. 드론이 얼마나 커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대략 어딘지 짐작하시죠? 드론 가지고 뭐든 다 하려는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예. 무조건 튀르키예죠, 뭐. 그렇죠. 무인기라고 하면은 튀르키예가 하여튼 지금 우리가 계속 팡팡 뛰게 들리는데, 자, 튀르키예 이제 국영 방산 기업인 로켓산에서 개발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UAV 230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형 무인기인 아큰지라는 무인기에 이제 탑재가 되는데요. 그 UAV 230은 이제 지상 발사용 다연장 로켓인 TRG-230의 공대지 버전으로 개발된 ALBM. 그러니까 뭐냐면 230mm 다연장 로켓탄을 공대지 탄도미사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작아지는데 GPS INS 방식 됐고요. 사거리는 뭐 이게 이제 뭐 발사 뭐 고도 그다음에 뭐 항공기 자체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150km 정도 날아간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지상은 한 60km에서 70km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의 2배를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튀르키예가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그 크칠레마 그거랑 이제 그 악숭구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무인기를 ALBM의 플랫폼으로 적극 쓰겠다. 그럼 여기서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 아마 우리 본게임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때가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아, 그래요? 이거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유도 장치가 달린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쵸. 이 ALBM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이제 저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뭐 지대지 탄도미사일 기반의 현무 시리즈 다 개발했고 또 이후에 함대지, 잠대지, 뭐 탄도탄 이런 것들 다 파생시켰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기반 이런 것도 갖춰진 걸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ALBM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은 이 정밀 유도 장치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항공기의 특성에 맞게 개조하고 항공기하고 이제 체계 통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 군이 보유한 KF-16, F-15K 전투기 그리고 C-130 허큘리스 수송기 이런 것들을 개조함으로써 A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남들한테 뭐 아쉬운 소리를 별로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 KF-21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앞에 전투기나 수송기는 전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지만 이 KF-21을 우리 기술로 만든 거니까 항공무장 탑재를 위해서 기체 개조를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고 당연히 ALBM 탑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아직은 KF-21이 전략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아직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아무튼 이 ALBM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다면 진짜 장점, 이거 효과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북한은 우리가 핵도발 언제나 이거에 대한 대응 태세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킬체인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킬체인 가동을 하는데 지상에서 물론 쏘는 것도 있지만은 항공기로 대응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더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KF-21이 이걸 잔뜩 ALBM을 장착하고 출동을 한다. 그러면 뭐 즉각적 응징 보복이 가능하고요. FA-50에도 장착하고 가가지고 가서 거의 모든 기종들이 그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발사 수단과 이런 것들을 얼마큼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 그런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ALBM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무 시리즈도 있고. 근데 현무 너무 크다. 항공기 장착하기 너무 크다. 그럼 작은 거 많아요. 그래서 KT즘 1, KT즘 2 있고 KT즘 1 같으면 한 150km 정도, KT즘 2 같으면은 거의 300km 정도 되고, 그럼 그거 공중에서 쏜다 그러면은 300, 600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연장 로켓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항공기하고 결합해서 운영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창의적 개발에도 플랫폼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온 국민이 손에 손잡고 전부 KF-21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카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로 재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신무기 ALB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요, 결국 ALBM이 가장 갖는 큰 가치는 발사하는 위치, 그러니까 탑재 플랫폼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약적인 발전 아닙니까? 비약적인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 방향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조금 힘이 좀 병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보다 세고 우리를 억압하려는 세력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 K방산 역군들,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기획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예. 저는 기술 발전 관련돼서 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무기를 보고 또 우리 모두 뭐 걸프전 때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것들 보면서 순항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그 정밀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탄도미사일이 대신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그 수십 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하는 걸 또 느끼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소형화 기술, 정밀 유도 기술, 그리고 비행 제어 기술 이런 게 다 복합돼야만 가능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역시나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면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하고 또 새로운 무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또 필요로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도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 날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기술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시청 가능하고요. 또 올레TV에서는 101번에서 방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 하늘에서 이거를 쏜다. 탄도미사일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747 보잉기에다 집어넣고 쏘는 아이디어는 집에서 해도 이제 끔찍해요. 이거 반칙 아닌가? 그거 솔직히 아니고. 아니, 기본적으로 정규전에서는.